지금 쿠바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 이야기해야 합니다. 쿠바는 역사상 가장 큰 위기 중 하나에 처해 있습니다. 1,000만 명이 사는 섬의 삶이 멈췄습니다. 전기가 나갔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쿠바입니다. 그리고 어디에도 전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석유가 없고 에너지가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모든 사람들도 어둠 속에 있습니다. 연료가 사라졌고 사람들의 인내심도 마침내 바닥났다. 하바나 도심 지역에서 시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쿠바는 1959년 이후 가장 심각한 민중 봉기를 겪고 있으며 정권은 이를 억누를 수 없습니다. 정권이 생존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는 강력한 동맹국의 지원입니다. 그러나 러시아는 2달 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푸틴은 섬의 항공유 위기로 인해 자국민을 철수시켰습니다. 몇 달 후 푸틴은 2척의 유조선을 섬으로 보냈고 하나는 3월 23일에 도착할 예정이고 다른 하나는 4월 4일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이것이 쿠바 국민들의 마지막 희망이었습니다. 그러나 3월 23일에 도착할 예정이었던 배는 오지 않았고 경로를 변경해야 했습니다. 미국의 봉쇄 아래 다른 배가 섬에 도착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 보입니다. 푸틴의 절박하거나 시위적인 연료 지원 계획도 실패했습니다. 쿠바의 붕괴를 이해하려면 단 하나의 수치만 보면 됩니다. 섬의 전기 생산은 수입 디젤과 연료유의 90%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루에 10만 배럴의 석유에 해당합니다. 수년 동안 이 공장의 물은 베네수엘라에서, 우고 차베스에서, 마두로에서 왔습니다. 그러나 2026년 1월에 미국 행정부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트럼프가 베네수엘라에 대한 조치를 취하면서 그 석유 흐름은 칼로 자르듯이 끊겼습니다. 즉시 트럼프는 쿠바의 석유를 판매하는 사람은 미국 관세에 직면할 것이다 라는 직접적인 행정명령을 발행하여 전 세계적인 장벽을 세웠습니다. 쿠바의 다른 공급자인 멕시코는 즉시 물러났습니다. 2025년 12월 이후로 주요 유조선이 쿠바에 정박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타격은 미국이 쿠바의 러시아산 석유 구매를 공식적으로 금지했을 때 왔습니다. 이 결정은 최소 2척의 유조선이 이미 섬에 연료를 공급하기 위해 항해 중일 때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생명줄이 끊어졌습니다. 연료 공급이 끊기면서 쿠바에서는 예상된 제한이 발생했습니다. 2월 중순 분석 플랫폼 1945는 섬의 석유 비축량이 단지 15일분 남았다고 지적하며 제로아워 경고를 발령했습니다. 그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발전소의 연료가 떨어지자 국가 전력망이 완전히 붕괴되었습니다. 나라가 전원을 끊었습니다. 아바나 거리에서의 CNN 보고서는 재난의 전무를 적나라하게 드러냅니다. 섬의 유일한 외화 수입원인 관광업이 멈췄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1월까지 쿠바는 약 120만 명의 방문객만을 맞이했습니다. 이 수치는 2018년에 기록된 4,800만 명에서 급격히 감소한 것입니다. 2018년은 팬데믹과 제재로 큰 타격을 받은 해였습니다. CNN에 대한 쿠바 상인의 말은 사실상 전체 경제 붕괴의 외침입니다. 지금 모든 것이 불확실합니다. 그가 말합니다. 연료가 없습니다. 연료가 있을지 어떻게 비용을 지불할지 모릅니다. 관광도 없습니다. 게다가 붕괴는 관광업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에너지 위기로 인해 공장들이 멈췄습니다. 비행기에 넣을 항공유조차 없습니다. 에어 캐나다와 에어 프랑스 같은 주요 항공사들이 항공편을 중단했습니다. 전력망이 붕괴되면 단순히 불이 꺼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시스템의 국가에 대한 신뢰도 희미해지고 있습니다. 쿠바 사람들은 수십 년 동안 빈곤과 부족에 익숙해져 왔습니다. 그러나 60시간이 넘는 지속적인 정전은 생존의 한계를 넘는 지점입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물펌프가 작동하지 않아 깨끗한 물에 대한 접근이 하루에 몇 시간으로 줄어들었습니다. 가족들은 암시장에서 천문학적인 가격으로 치솟은 약과 상하지 않은 기본 식품 사이에서 치명적인 선택을 강요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불가피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라틴 아메리카의 유명한 시위 전통인 카세롤라소가 쿠바에서 처음으로 대규모로 거리로 나섰습니다. 수도의 여러 지역에서 세대에 걸쳐 두려움에 억눌려 있던 사람들이 공산 정권에 맞서 거리로 나섰습니다. 이는 아바나에만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모론과 섬 전역에서 150건 이상의 시위가 보고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문제는 연료뿐만 아니라 시스템 자체라고 외쳤습니다. 그렇다면 정권은 어떻게 대응했을까요? 모든 권위주의 정권이 하듯이 정부는 인터넷을 차단하고 세계와의 소통을 끊었습니다. 경찰을 거리로 보내 체포가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다릅니다. 세대에 걸쳐 빈곤 속에서 살도록 강요받고 국가의 평등 동화에 잠들었던 사회의 인내심이 공식적으로 끊어졌습니다. 최근 하바나에서의 보고에 따르면 상황이 더욱 악화되고 있습니다. 수도 거리에서는 폭발음과 저공 비행하는 헬리콥터의 굉음이 들렸다. 쿠바 기자 마그 호르헤 카스트로에 따르면 검은 베레모를 쓴 쿠바 특수부대 요원들이 거리로 나와 이웃들이 문간에 서 있는 것조차 막고 있다. 이것은 정권의 공포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것이 베네수엘라 2.0 시나리오로 변하고 있다고 두려워했습니다. 정권 매체는 이러한 소리가 군사훈련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머리 위로 날아다니는 군용 헬리콥터는 훈련이 아니라 공개적인 위협입니다. 위기의 순간은 경제뿐만 아니라 가장 묘골적인 형태의 이념적 위선도 드러냅니다. 그리고 쿠바의 이 혼란 속에서 공산주의 체제의 부패를 역사의 세계 사건이 있습니다. 아바나 중심부에서는 한 5성급 호텔의 불빛이 빛나고 있습니다. 이 호텔에는 쿠바와 연대하기 위해 서구의 편안한 도시에서 온 좌파 활동가들이 있습니다. 파블로 이글레시아스, 하산 파이커, 코드 핑크와 같은 그룹의 회원들입니다. 이것이 전형적인 권위주의 체제입니다. 엘리트와 정권에 아첨하는 사람들은 살아남고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죽어갑니다. 그러나 이 위선은 단지 편안함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위선은 치명적인 대가를 치렀습니다. 아일랜드 밴드 케이니캅은 쿠바 정권과 인도적 지원을 지지한다는 명목으로 아바나에서 콘서트를 조직했습니다. 그러나 그 무대를 밝히고 고전압 장비를 가동하는 데 사용된 전력 때문에 인근 병원에서 재난이 발생했습니다. 과도한 전력 소비로 인해 전력망에 변동이 생겼고 병원의 비상 전력 시스템이 고장났습니다. 이것이 바로 거리의 사람들이 반발하는 이유입니다. 그들은 단순히 정전만을 항의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불공평함, 이 부조리한 시스템에 항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대한 혼란의 한가운데에서 쿠바의 동맹국 러시아는 무엇을 하고 있을까요? 러시아는 카리브해에서 마지막 거점을 구하기 위해 대형 유조선이나 화물기를 보내고 있지 않습니다. 반대로 섬의 항공유 위기로 인해 자국민을 편도 대피 항공편으로 대피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노드윈드 항공은 쿠바로의 편도 대피 항공편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정말로 놀라운 부분은 크렘린이 이 배신을 정당화하려는 방식입니다. 러시아 선정가들은 국영 텔레비전에 출연하여 공개적으로 우리는 쿠바에 아무것도 빚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그들의 정당화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발언을 기억하지 못합니다. 제 관점에서는 그것이 우리가 쿠바에 빚진 것이 있다는 당신의 모든 장렬한 주장을 무효화합니다. 쿠바는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에서 모스크바에 충분한 지원을 제공하지 않았고 러시아가 점령한 영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카메라 앞에서 블라디미르 푸틴은 그의 평소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는 미국의 행동을 강하게 비난하며 쿠바에 계속해서 석유를 보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푸틴은 이것을 시도했습니다. 러시아에서 쿠바로 연료를 운반하는 두 척의 유조선이 출항했으며 섬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즈의 보고서에 따르면 홍콩 국기를 단 선박은 3월 23일경에 쿠바에 도착할 예정이었고 러시아 국기를 단 유조선은 4월 4일에 도착할 예정이었습니다. 이 선적은 석 달 동안 연료를 구하지 못한 쿠바에 대한 응급조치로 작용하여 정전 문제를 완화할 것이라고 보도되었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KPLER, 윈드워드, 탱커 트래커스와 같은 해상 정보 회사의 데이터를 인용하여 같은 내용을 3월 18일부터 20일까지 전 세계 언론에 보도했습니다. 러시아 국기 선박 아나톨리 콜로드키는 3월 8일에 러시아 프리모르스크 항구에서 73만 배럴의 원유를 실었습니다. 한편 홍콩 국기 선박 시호스는 약 19만에서 20만 배럴, 2만 7천 톤의 러시아산 디젤 가스 오일을 운반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쿠바가 1월 이후 어떤 나라에서도 연료를 얻지 못해 심화된 에너지 위기에 대한 러시아의 개입이었습니다. 그러면 러시아 선박들이 쿠바에 도착했나요? 아니요,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시에홀스는 쿠바로 가는 계획된 경로에서 벗어나 트리니다드 토바고로 향했습니다. 로이터의 데이터에 따르면 이 배는 연료를 쿠바에 전달하지 않고 트리니다드로 향하고 있으며 3월 23일에 트리니다드 해역에 도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일부 정보 보고서에 따르면 시홀스가 이전 항해 중 은밀한 방법으로 쿠바에 소량의 화물을 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지만 이번 항해의 화물은 쿠바로 가지 않았습니다. 아나톨리 콜로드키는 여전히 대서양을 항해 중입니다. 3월 22일에 쿠바 북부의 마탄사스 터미널에 접근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지만 오늘 도착이나 하역에 대한 소식은 없습니다. USS 리츠와 해안 경비대 선박을 포함한 미 해군이 그 지역을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일부 소식통에서는 도착 예정일이 3월 23일부터 30일 사이로 업데이트되었고 다른 소식통에서는 다음 주로 업데이트되었습니다. 그 배는 미국, 유럽연합, 영국의 제재 목록에 올라 있습니다. 요컨대 선적 시도가 계속되고 있지만 미국의 사실상 에너지 봉쇄와 물류 장애로 인해 지연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모스크바는 실제로 아무것도 할 수 없을까요? 우크라이나의 수렁이 러시아의 군사, 경제, 물류 역량을 모두 소진시켰기 때문입니다. 이 무력함을 감추기 위해 모스크바는 자주 역사, 특히 유명한 1962년 쿠바 미사일 위기를 언급합니다. 핵 긴장을 고조시키겠다고 위협함으로써 여전히 워싱턴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낼 수 있다는 환상을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아이러니를 잠시 생각해 봅시다. 오늘날의 러시아는 어제의 소련이 아닙니다. 1962년에 흐루쇼프는 실제로 핵미사일을 쿠바에 배치했고 미국 대통령 케네디를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여 세계를 핵전쟁 직전까지 몰고 가면서 원하는 것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푸틴은 연료 부족으로 인해 쿠바에 민간인 대피 비행기를 보내는 것조차 힘들며 핵미사일은 말할 것도 없다. 국제위기그룹이 발표한 최신 보고서는 이 붕괴가 쿠바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푸틴 증후군임을 증명합니다. 미국의 압박이 강화되면서 러시아는 단지 몇 개의 방공 시스템을 보내고 베네수엘라 석유를 운반하는 그림자 선단을 자국 관할 내에 등록하는 것으로 지원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고서에서 가장 눈에 띄는 문장은 시리아의 아사드 정권 붕괴에서 목격한 것처럼 크렘린은 라틴 아메리카에서 동맹국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군사 및 물류 능력이 완전히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푸틴이 자랑하던 다극세계 질서는 하바나의 어두운 거리에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포에 질려 섬을 떠나면서 또 다른 초강대국이 이를 지켜보며 카리브해의 거대한 지정학적 공백을 서서히 채우고 있습니다. 중국입니다.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카메라 앞에 나서서 매우 명확한 공식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우리는 쿠바가 국가 주권과 안보를 지키는 것을 확고히 지지합니다. 언제나처럼 우리는 가능한 모든 지원을 제공할 것입니다. 차이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베이징은 단지 말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을 취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2024년까지 쿠바에 총 92개의 태양광 발전소를 건설하기 위한 협정에 서명했으며 첫 번째 발전소는 2025년 초에 조용히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태양광 패널뿐만 아니라 전기 장비, 수톤의 쌀 운송, 인프라 프로젝트도 멈추지 않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이 이것을 하는 이유는 선의의 천사이기 때문이 아닙니다. 베이징은 쿠바를 구하는 데 관심이 없습니다. 베이징은 러시아가 남긴 공백을 메우고 미국의 뒷마당에 영구적이고 흔들리지 않는 발자국을 남기는 데 관심이 있습니다. 이 시나리오에서 푸틴에게 가장 치명적인 부분은 그가 중국에 의해 가려지고 있다는 것만이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푸틴이 서방에 대한 가장 큰 무기로 수년간 자랑해온 비리스 프로젝트의 약화입니다. 기억하세요. 쿠바는 2025년 1월에 준회원으로 비리스에 가입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 러시아가 이끄는 그 블록은 미국의 단 하나의 행정명령 앞에서 자신의 회원국을 어둠에서 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은 실패가 아닙니다. 이것은 비리스가 글로벌 대안이라는 주장에 대한 근본적인 붕괴이며 그 대가는 직접 크렘린으로 보내지고 있습니다. 쿠바의 현재 붕괴를 밑바탕으로 하는 가장 고통스러운 현실은 이것입니다. 이 나라의 경제는 역사적으로 항상 외부 후원자에 의존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소련, 그 다음은 우고 차베스의 베네수엘라였습니다. 이 인위적인 후원 시스템은 쿠바의 수십 년간의 구조적 쇠퇴를 감추는 가면이었습니다. 이제 후원자는 없습니다. 실제 수치는 명확합니다.
쿠바 경제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11% 감소했습니다. 전기 생산량은 2019년에 20.7테라와트시에서 2023년에 15.3테라와트시로 급감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현실적으로 섬에는 세 가지 경로만 있습니다. 첫 번째 경로는 협상된 전환입니다. 정부는 시스템이 붕괴되었음을 인정하고 점진적으로 경제를 자유화합니다. 정치적 통제를 유지하면서 경제를 개방하고 민간 기업에 약간의 여유를 줍니다. 이미 이러한 징후가 있습니다. 쿠바 대통령 디아스 카넬의 이전의 강경한 발언이 갑자기 부드러워졌습니다. 2월 6일에 그는 우리는 워싱턴과 조건 없이 어떤 문제든 논의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유출된 정보에 따르면 미국과의 비밀 회담은 이미 3월 13일에 시작되었다고 한다. 두 번째 경로는 장기적인 붕괴와 압박의 심화이다. 정권은 완고하게나마 경제를 개방하지 않고 더 엄격한 경찰 조치를 부과한다. 하지만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충성심이 약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21년에 1110만 명이었던 쿠바 인구가 2024년에 970만 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이는 12%의 탈출을 의미합니다. 섬나라로서는 이것은 인구학적 자살입니다. 세 번째 경로는 엘리트들 사이의 갑작스러운 붕괴입니다. 자원이 완전히 고갈되면 정권의 상층부에 있는 엘리트들이 마지막 남은 파이를 두고 서로 충돌하기 시작합니다. 침묵하던 파벌들은 생존을 위해 워싱턴이나 베이징과 은밀히 접촉합니다. 신뢰가 사라지고 역사는 이러한 폐쇄된 시스템이 점진적으로 개선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어느 날 아침 갑자기 큰 소리와 함께 무너집니다. 그리고 여기 정말로 놀라운 현실이 있습니다. 어떤 시나리오가 펼쳐지든 러시아는 그 어떤 것에서도 결정적인 역할을 하지 않습니다. 푸틴은 이 카리브해의 거대한 게임에서 더 이상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쿠바의 암흑으로의 추락은 단지 섬나라의 비극이 아닙니다. 그것은 블라디미르 푸틴이 동맹국을 보호하지 못하고 약속을 지키지 못하며 그가 만든 전쟁 경제의 무게에 짓눌려 세계 무대에서 사라진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명백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쿠바가 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붕괴가 불가피할까요? 의견을 댓글로 공유해주세요. PPR 글로벌의 독점적인 지정학적 분석을 놓치지 않으려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을 켜는 것을 잊지 마세요. 저를 선택해주셔서 감사합니다.